낭만서점 73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소년 박경환입니다. 안녕하세요. 평론스나 허입니다. 네. 지난 한 주 제가 잠깐 빠졌었고 허이씨 혼자서 굉장히 고독하게 방송하시는 거 잘 들었습니다. 네. 아유 부끄럽습니다. 네, 허이의 일기. 허이의 일기라는 제목은 저희 PD님이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네. 원래는 그냥 허이의 단상 정도로 하려고 했는데 단상이 더 있어 보이는데 일기하면 좀 귀엽고 예, 일기가 맞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경환 씨가 네. 와서 정말 기쁩니다. 힘이 되나요? 그럼요. 예, 예. 네. 아까 되더라고요. 녹음실에 이렇게 딱 제가 안녕하세요 하면서 들어왔는데 경환 씨가 계시더라고요. 네, 정말 이렇게 마음이 뿌듯해진. 예. 뭐 저희 집이 초토화됐어요. 뭐 이렇게 길게 설명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 두 아이가 있는데요. 한 아이가 입원했다가 제가 그걸 돌보느라고 못 왔고 네. 퇴원을 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요즘 돌더라고요. 폐렴이 아기들 사이에서. 근데 퇴원하자마자 둘째가 입원했습니다. 아유. 옮아가지고요. 지금도 병원에 있습니다. 아유. 아빠가 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미혼입니다만 참 아이가 아플 때 본인이 아픈 것보다 더 힘들다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이게 건강한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비로소 알게 되더라고요. 아이고. 평시의 행복 붙잡아야 됩니다. 예. 아이들 빨리 나와서 얼른 건강해졌으면 좋겠고요. 네, 경환 씨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73회 방송을 할 텐데요. 그 전에 저희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죠. 네, 여러분들께 작은 선물이 될 만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2월 16일 오후 2시 낭만서점이 작은 공개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낭만서점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을 낭만서점 스튜디오로 초대하려고 하고요. 네. 연말 딱 10명에게만 드리는 작은 선물이에요. 그 낭만서점 공개 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요. 참여 인원과 또 참여하고자 하는 이유, 연락처, 그리고 낭만서점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 등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 보내실 이메일 주소는 booknews@교보북.co.kr입니다. 네. 이메일 마감 기한은 12월 11일까지이고요. 낭만서점의 두 진행자 박경환과 허이를 직접 만나 녹음 현장을 엿볼 수 있는 기회이고 공개 방송이 끝난 후 책과 소설에 대한 주제로 낭만서점 두 진행자와의 간담회가 있습니다. 예. 너무 거창한데요. 간담회라니. 그리고 낭만서점의 두 진행자 박경환과 허이를 직접 만난다. 이게 그렇게 큰 메리트가 될까요? 경환 씨를 만나는 건 물론 메리트가 될 수 있겠지만 저를 최대한 메리트가 될 수 있게 큰 소리로 낭독했는데. 그러게요. 예, 따뜻한 커피와 낭만서점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예, 선정된 분들께는 12월 12일까지 개별 연락 드린다고 하네요. 네, 이 공간, 바로 이 공간에 지금 조금 추운데요. 네. 한 10분 정도 더 들어와서 앉으시면 따뜻해질 것 같고요. 네. 저희 리모델링 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을 모시기가 좀 부끄러웠는데 저희 당당하게 떳떳합니다. 지금 모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오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 겁니다. 눈부셔요. 저희 댓글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국인지라 많이 댓글 남기거나 책 읽기 힘드시죠? 라고 저희가 은연중에 또 이렇게 구애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다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마음이 따뜻하세요. 네. 소쿨 땡큐님이요. 모두들 같은 생각이신가 봐요. 방송은 매번 확인하는데 뭔가 개인적으로 요즘 책도 잘 안 읽게 되고 뉴스나 인터넷 기사만 들락날락거리게 됩니다. 현 시점과 맞아떨어지는 책을 다루면 더 즐겁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현 시점과 맞아떨어지는 책. 그래서 저희 낭만서점 그렇죠. 73회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가 또 녹음 방송이다 보니까 조금은 느려요. 그쵸. 근데 아직도 해결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시국은. 이게 좀 장기전으로 돌입할 양상인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생각하고 있었고 오늘 이 책을 골랐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예, 그리고 모르겐님, 경환 씨 이해해요. 본업의 일을. 그것도 규칙적으로 빠지지 않고 해나간다는 건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일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앞으로 자주 빠지지는 마시고 경환 씨 빠지면 서운하니까
다음 주에 만나길 기다리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해도 해주시고. 정말 많은, 이렇게, 공감을 해주셨네요. 정희연 작가님 시절부터 쭉 들어오고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분 좋은 17. 정 작가님 다시 오시면 안 될까요? 목소리가 보고 싶네요 하셨어요. 정희연 작가님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정희연 작가님 조금만 다시 오시면 기다리세요. 안 될까요? 그렇죠. 저희 또 준비했습니다. 곧 오십니다. 스케줄 잡혀 있습니다 지금. 예, 저희 곧 모실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꼭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마 낭만 서점의 오랜 애청자분들께서는 또 추억 돋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N45님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댓글은 처음인데요. 북 팟캐스트 몇 개 듣는데 낭만 서점은 참 깔끔한 느낌이 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건너뛰기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다는 점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와, 이거 극찬인데요? 극찬인데 이게 제작진 극찬이죠. 편집을 잘했다. 아, 맞다. 그렇죠. 참, 그리고 두 분 대화 읽을 때 연기가 갈수록 늘어서 가끔 듣다가 혼자 웃곤 해요. 특히 여자 역 자주 하시는 허이님. 앙칼진 연기 같은 건 진짜 재밌어요. 네. 좀 더 연습하겠습니다. 괜찮다니까요, 진짜. 캐릭터 괜찮아요. 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자 역 주로 하는 좀 앙칼진 연기 제대로 해보려고요. 예. 자, 또 시지프적인 세븐님입니다. 네. 이번에 허이님이 혼자 하는 방송을 듣다 보니 예전 추억이 떠올랐어요. 경화님의 꾸밈먹고 솔직한 리액션이 없어서 허전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어요. 특히 파우스트에서 인용한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는 법이다 란 문장이 오래도록 머릿속에 남네요. 어쩌면 허이님 말대로 자신의 미래에 대해 어떤 기대나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노력할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도 쭉 희망을 간직하고 살아야겠어요. 삶 자체가 공허하고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마다 책을 읽으며 힘을 얻는데 낭만서점도 제게 따스한 위안을 주는 방송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푸무클님 신선했던 허이의 일기편 잘 들으셨다고 했는데요. 예, 낭만서점 첫 편부터 쭉 들어오신 오랜 애청자라고 하십니다. 가끔 일기편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특히 경환의 일기도. 경환의 일기. 환영한다고. 네. 예. 경환 씨 한번 그러니까요. 하시죠. 제주소년 공연에서 살짝 한 적이 있는데. 네. 예. 저도 듣고 싶어요. 저도 일기를 종종 쓰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댓글인데요. 긍정맘 소진. 저는 풀꽃도 꽃이다를 읽고서 자녀의 교육관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한 아이들 엄마예요. 사회 상황이나 옆집 엄마들에 많이 흔들리는 게 요즘의 엄마들이거든요. 자녀 교육도 남편들은 바깥 일을 많이 하니 아내의 결정을 존중하는 경우가 많고요. 자녀 사교육비를 벌기 위해 일하는 엄마들도 많고요. 저는 자녀가 먼저 선택하지 않는다면 사교육을 강요하고 싶지 않은 부모가 되어야겠다 마음먹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소설은 저의 중심을 다시 잡아줬어요. 책을 읽고 나서 방송을 들으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했어요. 저는 전혀 문제 삼지 않고 넘겼거든요. 이래서 같은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는 게 재밌고 유용한 것 같아요. 정주행을 위해 열심히 들을게요. 앞으로도 소신 있는 방송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팟캐스트의 매력은 역시 이런 거죠. 그렇죠. 뭐 이렇게 딱 그 본방사수가 아니라 예전에 저희가 업로드했던 방송도 지금 들으시고 또 어떤 감상을 올려주실 수 있다는 거. 예, 저희도 그때 생각이 납니다. 예, 풀꽃도 꽃이다. 예, 그때 뜨거웠죠. 조정래 작가님의 신작이었는데 이런저런 의견들도 오갔었고 또 뭐 사교육 이슈도 있었고. 예, 저희 긍정맘 소진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소신 있는 방송, 비판적인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 중에 저희 두 분께 책 선물 드릴까요? 네. 먼저 한 분은요. 푸무클림 어떨까요? 네. 신선한 이름이고요. 네. 그런데 또 낭만서점을 첫 편부터 한 편도 빠뜨리지 않고 다 듣고 있던 숨어있던 수동의 팬이다. 본인은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예. 예, 책 선물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댓글 처음 달아주신 N45님께 저희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 선물 받으실 주소를 북뉴스@교보북점.co.kr에 남겨주세요. 책이 가득한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서점입니다.
소설 전문 팟캐스트 낭만서점 속 코너입니다. 이슈를 담은 책. 오늘은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의 염소의 축제, 이 책과 함께 읽으면 좋은 책들 소개해드릴 텐데요. 네, 민주주의와 관련된 도서를 저희가 선정해 봤는데요. 뭐 요즘 시국 참 혼란스럽죠. 그렇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뭐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지만 참 그런 것 같아요. 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하는 지금 어떤 행태들이 계속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정치와 예능이 혼합된 코너잖아요. 썰전이라는 프로그램 굉장히 네네. 인기고 거기에 패널인 유시민 작가, 네. 바로 지금 소개해드릴 책의 저자입니다. 네. 네, 유시민 작가님의 후불제 민주주의라는 책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후불제라는 말이 인상적인데요. 충분한 대가를 그 당시에 치르지 않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얻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제목이죠. 대한민국 헌법이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손에 얻은 일종의 후불제 헌법이었고, 민주주의 역시 나중에라도 그 값을 치러야 하는 후불제 민주주의다. 그래서 이런 제목이 붙여진 모양입니다. 네, 물론 뭐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역사들 있습니다. 4.19 혁명이 바로 그러하고 또 87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가 뭐 그 값을 치렀지 않냐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이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는 그 상황이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한번 저도 정독해보고 싶네요. 조금 더 자세히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해드릴 책은요, 한강 작가님의 소년이 온다입니다. 네, 저희가 채식주의자를 다루면서도 한강 작가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고,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을 언급한 적이 있죠. 네, 이 소년이 온다는 1980년 바로 5월 18일 광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읽어봤는데요. 정말 읽으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굉장히 아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 영혼들의 목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아픔을, 그들의 고통을 간직하며 살아왔는가, 그리고 그것들이 왜 지금 이야기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또 담아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네, 억울한 영혼들의 말을 대신 전하는 5월의 노래,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그리고 유시민 작가의 후불제 민주주의,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의 염소의 축제와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 책들입니다. 낭만서점 73회, 오늘 다룰 책은요,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의 염소의 축제, 노벨문학상 수상작이기도 하고요. 문학과 정치, 어떤 또 관련이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1권과 2권이 있는데 1권을 다루겠습니다. 예, 저희가 독서 유발, 독서 동기를 이렇게 좀 촉진시키는 그런 방송이다 보니 1권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 자연스럽게 또 2권까지 보게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네. 부제는 또 이런 게 붙었습니다. 독재자를 암살하라. 예. 여러분께서 요즘 시국과 관련된 함께 읽어볼 어떤 책이 없겠느냐, 이런 댓글을 좀 남겨주셨는데요. 저희가 문학과 정치의 관계를 다룬 그런 작품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하게 된 고전이 바로 염소의 축제인데요. 뭐 독재자를 암살하라라는 이 부제, 실제 책 내용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네. 이때 독재자를 암살하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신체적인 죽음은 아닙니다. 예, 저는 이런 독재자를 가능하게 한 체제, 그리고 우리의 인식 자체의 종식,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떤 독재자가 사라진다고 해서 독재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한국 현대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죠. 12.6이 있고 난 다음에 과연 정당이 차지를 했느냐? 그렇지 않았죠. 예.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에 우리는 전두환이라는 네, 또 다른 독재자를 만났습니다. 네.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어떤 한 독재자가 사라졌을 때 그 독재 시스템이 종식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극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한국 현대사가 갖고 있는 비극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국 정치의 어떤 개혁 같은 것들이 단순히 대통령 뭐 하야나 뭐 퇴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스템 자체를 다시 어떻게 바꿔 나가야 할 것이냐, 이런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나,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배신하는 정치로 나아간 이러한 문제점들을 그럼 이제 앞으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것들을 저는 정치인들이 비전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지금의 대통령만 없어지면 모든 게 나아질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야당들도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한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뭐 지난 회차에도 제가 얘기를 했더군요. 뉴스를 꼼꼼히 오랫동안 아주 규칙적으로 보고 있는 생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제가 그렇게까지 사회 참여적이지 않은데 정말 너무 참여하게 되고 뭐 이렇게 좀 밝혀진 사실 없나, 뭐 속 시원한 일들 좀 안 일어나나 자꾸 그렇게 관심이 가는데, 네. 정말로 어떠한 지금 우리를 옥죄고 있는 것들에 대한 종식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좀 새롭게 깨부수고 새로운 우리 삶의 형태를 좀 구상할 수 있는 그런 상상력이 필요하다. 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염소의 축제를 고르게 됐습니다. 네, 더 자세한 줄거리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라는 작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936년 페루 아레키파에서 태어났습니다. 1963년 군사학교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도시와 개들을 발표하면서 주목받는 작가로 떠올랐고요. 1966년 출간한 녹색의 집으로 페루 국가소설상 등을 수상하면서 세계적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후에 세계 각국 대학에서 초청 강연을 하고 각종 문학상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1985년에는 프랑스 정부가 수여하는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받았습니다. 정치 참여에도 적극적이었던 그는 1990년 페루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예. 독특한 이력이네요. 뭐 여러분께서 아마 또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때 이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를 물리치고 페루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 바로 알베르토 후지모리입니다. 후지모리. 독특합니다. 일본인 2세라면서요. 맞습니다. 네, 이 알베르토 후지모리 페루로 이민한 일본인 가정 2세입니다. 지금은 그 부패 혐의로 네. 후지모리가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에서 뭐 물러난 지 오래됐고요. 무려 25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요. 네, 그렇군요.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또 있었군요. 그렇게 반가운데요. 예. 근데 이쪽도 좀 정치적인 상황이 굉장히 복잡 미묘해서 그 알베르토 후지모리의 딸도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녀가 이끌고 있는 정당이 또 페루에 엄청난 세력을 갖고 있다고 해요. 네네. 아니 페루 국민들도 무슨 알베르토 후지모리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까? 네. 25년형 받았는데 예. 특이하네요. 신기하죠. 예, 알베르토 후지모리는 정치적인 어떤 압박 때문에 일본으로 와서 일본의 참의원, 그러니까 일본의 상원의원에 해당하는 그곳 선거에 참여를 하기도 하는데요. 세계 어디를 가든 정치를 하고 있군요. 네, 낙선을 합니다. 아하. 네. 뭐 그러한 좀 복잡 미묘해요. 네네. 페루. 네. 복잡한 것도 마찬가지고 겹쳐지는 그림도 조금 있습니다. 딸이 또 정치를 하고 있다니. 맞습니다. 자,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1994년 스페인어권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인 세르반테스 상을 수상했고 옥스퍼드, 예일, 하버드 등 여러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2005년 미국의 포린 폴리시가 뽑은 가장 영향력 있는 지식인 100명에 선정된 바르가스 요사는 라틴 아메리카를 대표하는 작가이자 지식인으로서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고요. 2010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세계 문학의 거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주요 소설로는 나는 훌리아 아주머니와 결혼했다, 새엄마 찬양, 판탈레온과 특별봉사대 등이 있고요. 혁명의 문학과 문학의 혁명, 사르트르와 까미, 대통령 선거전을 회고하는 자서전, 물속의 물고기 등 다수의 에세이집을 펴냈습니다. 예, 이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 하면 아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201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다. 뭐 이것일 텐데요. 뭐 저한테도 그랬습니다. 네. 예, 근데 이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에 대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작가 굉장히 독특한 까도 나오던데요. 네. 이력이 아주 독특하고 네. 사상적인 변신도 좀 하고요. 그렇죠. 했던 말도 좀 바뀌기도 하고. 네. 우선 국적도 바뀌어요. 맞아요. 저희가 페루 출신의 작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국적이 바뀝니다. 언제 바뀌냐면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에 네. 페루 국민들은 나를 네. 몰라봤다. 그러니까 페루는 네. 나를 국민으로 가질 자격이 없다. 그렇죠. 이런 말을 남기더군요. 그러면서 스페인 국적을 취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왕따시키겠다 이런 거랑 비슷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은 그 스페인 작가라고 해야 될까요? 스페인 사람이죠. 참 희한한데 네네. 이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는 그 라틴 아메리카 문학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근데 라틴 아메리카 문학의 뭐 대표 작가라고 하면 우선 뭐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뭐 여러 명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마르케스를 마르케스. 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마르케스랑 친구라면서요? 100년 동안의 고독이라는 작품으로 역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죠. 네. 그 흥미로운 것이 그 바르가스 요사가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가 바로 마르케스 문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르케스에 대한 어떤 존경심, 네. 마르케스 문학을 아끼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두 사람이 주먹 다짐을 하기도 해요. 때렸대요. 정말 독특한, 예, 이거 조사하다가 재밌더라고요. 진짜 때린 거예요. 네. 이게 그러니까 언쟁을 벌인 것도 아니고, 네. 싸운 거죠. 예.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마르케스와 이 바르가스 요사가 정치적인 이념이 갈린 거예요. 처음에는 바르가스 요사가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전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주의 지식인이라고 할까요? 네, 이제 자본주의의 어떤 흐름을 찬동하는 쪽으로 이 요사가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 마르케스는 뭐 철두철미한 사회주의자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마르케스는 쿠바 혁명을 지지하고 또 이 카스트로와 계속해서 친분을 맺고 있던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두 사람의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갔던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그런 이유만은 아니라고 또 나와요. 예. 이유를 잘 알 수 없는. 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그러니까 바르가스 요사의 아내에게 마르케스가 무언가를 조언하고 그 내용 때문에 바르가스 요사가 마르케스에게 주먹을 날렸다. 이런 가정 내의 불화로 이 주먹 다짐이 벌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 얘기까지. 그만큼 또 친했던 사이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때까지는 뭐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주먹으로 싸웠다. 뭐 이랬다기보다는 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바르가스 요사가 당시에 부인인 파트리시아와 결혼 생활에 위기를 겪고 있었대요. 그때 마르케스가 어떤 그 충고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원인이 돼서 싸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로 보지 않았다고 35년간 지금 굉장히 절교 재밌죠. 상태다. 예. 라틴 아메리카 문화를 대표하는 거장. 두 작가, 예. 심지어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나중에 맞긴 하지만 예. 이렇게 싸웠다니요. 재밌습니다. 재밌어 하면 안 되죠. 근데 좀 에피소드는 재밌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에 바르가스 요사의 어떤 정치적 행보는 글쎄요, 뭐 또 그렇게 좋게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사람들에게. 저희도 뭐 이제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써 있는 걸 보니까 최근에는 바르가스 요사의 균형 감각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들이 좀 있다. 예. 뭐 예를 들면은 이라크전에 대한 찬성, 네. 예, 그런 글들이 좀 보이기도 하고요. 예. 또 뭐 몇몇 가지를 좀 얘기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바르가스 요사가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왔던 행보를 좀 부인하는 예, 그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고요. 예, 예. 네, 또 네오콘으로 분류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신보수주의자. 네. 신보수. 예, 그러니까 그 자유주의의 흐름을 굉장히 옹호하면서 좀 국가의 힘을 그 옹호하는 쪽으로 지금 바르가스 요사가 전향한 것 같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성세대들이 좀 이제 기득권을 갖게 된 이후에 보여주는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 바르가스 요사가 어쨌든 정치적인 야심이 있는 인물이고, 본인이 이제 생각해왔던 젊은 날의 그런 사회주의 이념, 네, 이런 것들이, 이제는 통용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구나. 나는 이제 다른 삶을 살아봐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 아닌가. 네. 네, 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하지만, 네. 글쎄요. 쉽게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요. 어쨌든 굉장히,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아온 작가임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페루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네. 페루 출신으로서는 예. 처음으로 노벨문학상 받은 사람이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작가가 자기의 조국을 버리고 페루를 식민 지배했던 스페인에 가서 그곳의 국적을 취득했다. 이걸 한국의 입장으로 대입해 보면 어떨까요? 한국 작가가 누가 노벨문학상을 받았는데 네. 대선에 나왔는데 떨어졌는데 나 일본 갈 거야.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한국인은 나를 가질 자격이 없어 이러면서 일본에 가서 예. 이제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작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겠죠. 아마도. 되게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것만 놓고 생각해 봤을 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다룰 염소의 축제라는 작품은 정치 소설이긴 한데 이게 뭐 페루에 대한 정치 소설이 아니라요. 네. 도미니카 공화국에 대한 정치를 다루고 있어요. 그렇죠. 같은 라틴 아메리카권에 속하는 국가죠. 뭐 네네. 도미니카 공화국 하면 혹시 경환 씨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어렸을 적에 네. 나라 이름으로 빙고를 할 때 도미니카 공화국을 하면은 아무도 없어서 제가 계속해서 부를 수 있었던 그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희귀 아이템처럼 네. 미국, 중국 이런 건 다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도미니카 공화국은 저는 스포츠 선수들이 몇 명 떠올라요. 특히 예전에 삼성 라이온즈 야구팀에서 뛰었던 나바로라는 선수가 그 선수가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이죠. 그렇군요. 예, 지금 뭐 일본에서 활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예, 잘 모르겠지만, 네, 그렇군요. 예.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의 뭐 야구 선수들이 또 많죠. 네, 메이저리그에서도 활약하고 있고요. 그렇구나. 스포츠 강국이군요. 또 야구 네, 야구 쪽으로. 특히. 예. 뭐 쿠바도 야구를 또 맞네. 예, 하잖아요. 쿠바. 그러니까 그쪽 나라들이 이제 야구를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그런데 이 도미니카 공화국도 역시 엄청난 정치적인 이 파란을 겪었던 나라라는 것을 이번에 또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책에 대해서 제가 뭐 간략한 줄거리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염소의 축제는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가 2000년에 발표한 장편 소설입니다. 염소의 축제는 실제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어떤 것이냐면 32년간 도미니카 공화국을 통치한 독재자 라파엘 레오니다스 트루이오의 암살 과정을 재구성하고 있죠. 32년간의 독재라. 엄청 길죠. 야. 우리나라는 길게는 뭐 17년 있었고요. 예. 네. 박정희 대통령이 61년에 이제 쿠데타로 정권을 잡아서 79년에 예, 사망을 하니까. 그럼 18년, 19년인가? 네. 예, 그 정도군요. 그것도 길었는데. 길었죠. 예, 32년이라니요. 조국의 아버지, 자선가, 수령님, 총통, 각하 등으로 불린 이 트로이오는
1961년 5월 30일에 고속도로에서 총에 맞아 숨집니다. 이 트루이오는 1930년에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이후에 반공주의와 조국 근대화를 내세우면서 권력을 놓지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이 도미니카 공화국의 민주주의는 억압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희생을 당합니다. 이런 점에서 자연스럽게 한국 현대사가 겹쳐지는데요. 겹쳐지죠. 작가는 소설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합니다. 첫 번째는 우라니아라는 여자의 시점으로 펼쳐지는데요. 그녀는 트루이오 정권에서 상원의원과 이 외무부 장관을 지낸 아구스틴 카브랄의 딸이에요. 예. 정권의 주요 인물의 딸이네요. 맞습니다. 이 우라니아가 지금 나오는 이 시점은 그러니까 1990년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점이 현재 시점으로 진행이 돼요. 네. 지금은 미국에 살고 있는 우라니아는 35년 만에 조국인 도미니카 공화국에 돌아와서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무려 35년 동안 이 가족과의 연락을 일체 끊고 살았던 거예요. 예. 네. 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아버지에게 우라니아는 트루이오 정권에 복무한 이 아버지의 과오를 하나하나 들춰내기 시작합니다. 예.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상태니까 제대로 말도 할 수 없고 네. 자기 의사 표현을 잘 못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앉아 있는데 와서 조목조목. 옛날 얘기들 네. 하나하나 굉장히 아프게 네. 시작합니다. 예. 두 번째는 독재자 트루이오의 관점에서 1961년의 이야기가 진행돼요. 그러니까 우라니아의 이야기하고는 이제 다르죠. 앞선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이 트루이오는 절대 권력을 가진 통치자이지만 요실금, 신체적인 문제죠. 그리고 가족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 아들들이 엄청나게 방탕한 생활을 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도미니카 공화국이 절대 다수가 이 카톨릭을 믿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카톨릭 교단이 트루이오 정권에 저항을 합니다. 예, 그 주교들이 이제 트루이오 정권의 어떤 포갑을 고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면서 이 트루이오 정권이 상당히 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는 트루이오의 과거와 현재를 교차시키면서 그가 어떻게 사람들을 이 억압적으로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네. 네. 61년에 이제 암살당해서 죽잖아요. 예. 예. 우리나라는 61년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막 독재가 시작됐는데 말이죠. 맞습니다. 세 번째는 1961년 5월 30일, 그러니까 트루이오가 암살당한 날이죠. 이 트루이오를 암살하기 위해 차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임베르트, 살바도르, 안토니오, 그리고 아마디토의 이야기인데요. 그들은 이 트루이오 체제 속에서 나름대로의 지위를 얻어서 살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정권에서 배제됐다기보다는 정권의 단물들을 좀 빨아먹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트루이오에 대한 엄청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각자 트루이오에게 당한 억울한 사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겉으로는 복종하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칼을 갈고 있던 사람들이죠. 이들은 트루이오를 죽이기로 결심을 하고 있는데요. 트루이오가 경호원 없이 지금 차에 타고 고속도로로 지금 들어설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들은 지금 차 안에서 총을 들고 트루이오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죠. 네.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 시점을 가지고 소설이 전개가 되는 거고요. 예,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우라니아의 관점, 두 번째는 트루이오의 관점, 세 번째는 트루이오를 죽이려는 암살자들. 사람들의 관점. 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등장인물도 참 많고요. 예. 굉장히 우리가 먼 얘기잖아요. 먼 나라의 이야기고 또 먼 과거의 이야기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조금은 이질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치를 다룬 소설이기 때문에 또 지금의 우리 현실과
맞부딪혀서 볼 만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김영하 작가가 이 요사의 염소의 축제를 읽고 네. 2011년에 이 한국경제에 글을 기고하기도 했는데요. 거기에서도 그 경환 씨가 했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도미니카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도 낯설고 특히 도미니카의 어떤 현대사 우리는 더더욱 낯선데 여기에 대한 책을 우리가 왜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 글을 쓰고 있는데요. 참 저는 김영하 작가가 쓴 이 글을 읽으면서 역시 이 좋은 소설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좋은 소설이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게 만드는가 이런 것들을 좀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어떤 나쁜 독재자가 있어서 좋은 사람들이 그 독재자를 처단하는 작품이 아니라는 걸 네. 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절대악을 그냥 처단하는 단순한 이야기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고 좀 우리가 여러 가지 결로 생각을 해볼 지점인데요. 독재자면 당연히 우리는 뭐 절대악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 절대악을 처단하는 사람들이 절대선일까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절대악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 그 독재자가 어떻게 사람들을 교묘하게 지배하는가를 보면 이 억압적으로,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통치를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들의 어떤 복종을 이끌어내는 교묘한 통치술을 사용하거든요. 네. 그때 사람들이 느꼈던 내가 이 사람만, 이 독재자만 믿고 따라가면 나는 뭐 행복한 삶을 혹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도 몰라. 이러한 자발적인 복종을 이끌어내기도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어떤 세밀한 결들을 우리가 다 볼 수 있게 만드는 소설이 바로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의 염소의 축제라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그런 부분이 현대사에 얽혀 있으면서 그 우리 정치에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고 같은 당을 찍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언제나 박정희 대통령의 시절 그리워하는 분들이 아직 많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도 사실은 박근혜 후보를 당시에 지지했다라기보다는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향수를,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림자를 거기서 본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일종의 종교적 신화 그리고 종교로서 추앙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거죠. 아니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은 독재자를 만났다. 그런데 정말 운이 좋다. 정말 애국하는 독재자를 만났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글쎄요. 그것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반박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요. 정말 많은 연구 성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나 싶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고 특히 이런 그 해외에서 지금 우리가 다룰 요 트루히오 같은 독재자도 있고 뭐 후세인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서 박정희 봐라. 애국심이 그래도 투철한 독재자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참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염소의 축제를 왜 골랐냐? 사실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보면 이 사람도 지금 뭐랄까요? 정치인으로서는 그다지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소설가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는 정치인 요사보다는 아주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을 받을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소설에서 자신의 역량을 더 드러냈군요. 예. 정치보다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소설이 지금 세 가지 관점에서 진행이 되잖아요. 입체적으로 그 당시의 상황들을 조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좋은 소설가들은 그렇잖아요. 좋은 소설가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그 소설 안에서 부르짖지 않습니다. 보여주죠. 맞아요. 재현합니다.
그래서였는지 사실은 소설을 읽으면서 혼동이 좀 왔어요. 뭘 말하고 싶은 건가. 그냥 그대로 보여주니까 계속.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하고 안 그래도 지금 이름이 많고 등장인물 많아서 헷갈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삼류 작가들은요. 소설 안에서 명확하게 자기가 목소리를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쟤는 나쁘고 나쁘니까 없애야 돼. 예, 그래서 얘가 제일 옳아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그 악을 처단해 나가는가 이런 것들에 막 집중을 해서 보여줍니다. 근데 그러면 독자들은 와, 속 시원하다, 통쾌하다 이럴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뭐지? 그리고 남는 게 없지 않나요? 일면적이다. 그리고 이렇게 나쁘고 좋은 사람으로 어떤 한 사람이 평가가 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마련이죠. 근데 정말 좋은 작가들은 한 사람 안에 갖고 있는 선과 악을 함께 드러냅니다. 네. 인간이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트루이오에 대해서도 독자들은 이 사람 되게 나쁘다. 독재자니까 엄청나게 그 국민들을 탄압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면서도 또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연민, 예, 이런 것들도 동시에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김영하 작가가 쓴 글에 딱 그런 부분이 나와서 읽어드리면요. 피할 수 없는 인간적 한계에 직면한 그를 독자들은 마음 놓고 미워할 수 없게 된다. 네. 일종의 회색지대에서 윤리와 정치, 미학의 제 문제들과 마주치게 된다. 작가는 트루이오 암살 사건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는 데 주력하지 않는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소설 대신 르포를 써야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과오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 삼을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떤 개인의 문제, 그러니까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 그 개인 자체의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는 순간 저는 그것이 온당한 어떤 해결을 낳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요즘에 이제 광화문에서 시위 집회, 촛불 집회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연단에 올라가서 이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심한 욕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년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최순실 씨에 대해서도 무슨 연들이 다 뭐 한국을 뭐 말아먹었다라던가 혹은 굉장히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언급들을 이렇게 종종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근데 저는 그런 비판이 과연 맞아요. SNS에 있을까? 네. 돌아다니더라고요. 년과 닭 없이도 하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한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그리고 어떤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일은 정치적인 전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얘기하다 보니까 강렬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제가 제주도에 있었는데 그리고 제주시청 앞에서 제가 공연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탄핵 모임과는 별 상관이 없는 이미 잡혀있는 공연이어서 제가 하고 나서 촛불 집회가 있었는데 제주소년 연주 딱 끝나고 이제 음악이 플레이 되는데 무슨 트로트 음악 같은 거를 가사를 바꿔서 부른 거예요. 그리고 한나라당이었죠 아마 그때는. 한나라당 무슨 놈들 뭐 이런 가사가 계속 나오는데 그게 이제 계속해서 숫자 들어가고 막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잘 모르던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저는 근데 잘못됐다는 건 알았지만 그렇게까지 막 욕설을 담은 노래를 크게 트니까 반감이 오히려 생기더라고요. 너무 심한 욕설들을 막 크게 플레이 해놓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감정적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할 때 그 감정이 어떤 젠더 문제와 엮이면서 그 사람의 어떤 개인사를 막 들춰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때 저는 그것이 어떤 큰 변혁의 힘을 갖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소설 대신 느포를 써야 할 것이다라는 이 말이 지금 약간 명쾌하게 다가오는 게 요즘 JTBC라는 우리 그 언론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도 요즘에 매일 본방사수를 하거든요. 근데 그 꾸며지는 순서들도 그렇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팩트 체크라든지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야 될 지점들, 그 잘못된 것을 파헤치는 그 자세들, 그쵸. 정말 바른 르포의 자세가 아닌가 싶고요. 또 우리는 소설 전문 팟캐스트니까 오늘 작품 속으로 또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선 염소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염소의 축제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보니 이 염소의 의미를 말씀드려야겠는데 이 염소의 축제는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미니카 국민들이 이 독재자 트루이오를 이 가리키는 은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루이오를 염소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이 염소는 번식과 생명력의 상징이면서 악마주의, 유격적 관점의 상징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이 트루이오가 남성적인 능력, 성욕을 막 자랑하는 인물이라면서요? 이 소설에 보면 트루이오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체적인 단련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이고 정해진 스케줄에 맞춰서 모든 일을 칼같이 처리하는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건 참 모르겠어요. 권력을 가지면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성 편력이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자기 정력이랑 국가의 건강을 동일시한다. 각 강요와 딸 그리고 뭐 강요의 아내까지도 성적으로 정복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라니아가 이 아버지 그러니까 이 카브랄에게 찾아가서 따지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카브랄의 아내죠. 또 우라니아의 엄마 역시 트루이오에게 그렇게 당한 것 아니냐. 그때 아버지 뭐 했냐. 이런 식으로 따져 묻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염소의 축제라는 것은 트루이오가 자신의 권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벌이는 어떤 제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역설적으로 이 염소를 가지고 벌이는 축제. 그러니까 염소를 희생시키는 이 암살을 다루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 하나가 중의적인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 거네요. 정반대의. 하나는 트루이오 정권의 포갑, 또 하나는 트루이오 정권 자체를 전복시키려는 그러한 움직임 이런 것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서 낭독을 좀 해볼 텐데요. 아버지를 찾아가서 과거를 캐묻는 우라니아 그 장면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맨하튼에 있는 내 아파트는 책으로 가득해요. 우라니아가 다시 말한다. 내가 어렸을 때 이 집처럼 말이에요. 법학과 경제학, 역사책이 가득해요. 그러나 내 침실에는 오로지 도미니카 관련 사정만 있죠. 증언들과 에세이, 회고록을 비롯해 수많은 역사책이 있어요. 어느 시대에 관한 책들인지 아세요? 트루이오 시절에 관한 것들이에요. 지난 500년 동안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아빠는 자신 있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건 맞는 말이었어요. 아빠, 그 31년 동안에 스페인 정복 이후 우리를 휩쓸었던 모든 악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몇몇 책에는 아빠도 아주 중요한 인물로 등장해요. 외무부 장관, 상원의원, 도미니카당의 당수. 난 트루이오 전문가가 되었어요. 브리즈 게임이나 골프, 승마를 즐기거나 오페라에 가는 대신 내 취미는 그 기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밝혀내는 것이 되었어요. 아버지와 대화를 나눌 수 없는 건 심히 유감이에요. 아빠는 수많은 일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아빠는 아빠가 충성을 바쳤던 수령님과 서로 팔짱을 낀 채 그 시기를 보냈지만 수령님은 아빠의 충성심에 보답하기는커녕 이용만 했죠. 가령 나는 수령님이 우리 엄마와도 잠자리를 함께 했는지 아빠가 말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노인의 몸이 움찔 놀라는 것을 본다. 작고 허약하며 쪼그라든 몸이 의자에서 덜덜 떨리기 시작한다.
우라니아는 머리를 가까이 가져가면서 그를 관찰한다. 그녀가 잘못 본 것일까? 그는 그녀의 말을 경청하고 그녀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인다. 그걸 허락하셨어요? 그런 요청을 받아들이셨어요? 그걸 아빠의 출세를 위해 이용하셨어요? 우라니아는 심호흡을 한다. 그리고 방을 살펴본다. 나이트 테이블 위에 놓인 은으로 만든 액자 안에 2장의 사진이 있다. 하나는 어머니가 죽은 해에 찍은 그녀의 첫 영성체 사진이다. 아마도 그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딸아이, 천사 같은 딸아이의 모습을 간직한 채 이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또 하나는 그녀의 어머니의 사진이다. 사진 속에서 그녀의 어머니는 젊고 검은 머리카락을 2갈래로 닦고 있다. 그녀의 눈썹은 족집게로 뽑아 깨끗하게 정돈되었고 눈은 공상에 잠긴 듯 하면서도 우수에 차 있다. 모서리에 금이 간 색 바랜 오래된 사진이다. 수령님은 정부 초기에 교육부 장관에게도 그렇게 했어요. 아빠는 그걸 잘 알고 있어요. 똑똑한 학자이며 세련되고 천재적인 페드로 엘리케스 우레냐에게도 말이에요. 페드로가 직장에 있을 때 수령님은 그의 아내를 찾아왔어요. 그녀는 용기를 내서 하녀에게 남편이 집에 없으면 어떤 손님도 맞이하지 않는다고 말하도록 시켰죠. 그때는 트루이오 정권 초기였기 때문에 수령님을 거부할 수 있었어요. 그녀가 남편에게 그 일을 털어놓자 페드로 씨는 장관직을 사임하고는 이 나라를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덕택에 그는 멕시코와 아르헨티나 그리고 스페인에서 교수이자 역사가이고 비평가이며 문헌학자로 그토록 유명해질 수 있었어요. 수령님이 그의 아내를 탐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오히려 행운이 되었죠. 초기 시절만 하더라도 장관은 마음대로 사임할 수 있었고 그래도 보복을 당하지 않았어요. 절벽에서 떨어지지도 않았고 칼로 난자당하지도 않았고 상어밥이 되지도 않았어요. 그가 참으로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빠? 아빠는 그걸 거부하지 않아 이 지경이 되었지만 그는 그렇게 행동해 목숨을 구했어요. 그런데 아빠도 똑같이 그렇게 했나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눈길을 돌렸나요? 아빠가 그토록 미워하던 좋은 친구이자 아빠가 그토록 사랑하던 동료였던 우리의 이웃 프로일란 씨처럼 말이에요. 그 사람 기억나죠, 아빠? 노인은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면서 신음소리, 즉 죽음의 노래를 내뱉는다. 우라니아는 그가 진정할 때까지 기다린다. 프로일란 씨. 그는 거실에서, 테라스에서, 혹은 정원에서 그녀의 아버지와 내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이 트루히오 파벌의 대격전 속에서 같은 편이었던 시절에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녀의 아버지를 만나러 왔다. 그 대격전은 바로 자선가가 그의 협력자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부추겼던 전투였다. 그 때문에 친구였으며 형제였고 동료였던 협력자들은 서로 적이 되었고 적들의 비수로부터 목숨을 구하는 데 혈안이 되어야 했다. 프로일란 씨는 길 건너편에 살고 있었다. 기와가 얹힌 지붕에는 6마리의 비둘기가 일렬 횡대로 정렬해 있었다. 우라니아는 창문으로 다가간다. 그 권력자의 집 역시 그다지 많이 바뀌지 않았다. 그 사람도 장관이었고 상원의원이었고 도지사였으며 대법관이었고 대사였다. 직책이란 직책은 모두 역임한 사람이었다. 1961년 5월에 굵직한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에는 외무부 장관이었다. 35년 만에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돌아온 우라니아. 그녀는 중풍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네. 그때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가령 나는 수령님이 우리 엄마와도 잠자리를 함께 했는지 아빠가 말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러자 말도 못하는 이 중풍 환자 아빠의 몸이 덜덜 떨리죠. 예. 그걸 허락하셨어요? 그런 요청을 받아들이셨어요? 이렇게 울분에 차서 아마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트루이오라는 이 독재자는 그러니까 참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성들을 다 건드리는데 뭐 그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는 모든 여성들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충성을 바치는 부하들의 아내까지 딸까지도 예 범하는 사람입니다.
답답합니다. 네. 뭐 이런 현실이 있습니까? 이게 또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당당하게 그걸 해요. 네. 네. 아까 프로일란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이 프로일란이 이 외무부 장관을 또 역임했다고 나오잖아요. 네. 이 사람을 외무부 장관을 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외국에 자주 나가라고. 네. 프로일란의 아내가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었는데 그 아내를 계속 범하기 위해서 예, 그 프로일란을 밖으로 내보냈던 거죠. 외무부 장관 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남편들은 알고도 복종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복종과 지배의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는 좀 명확하게 물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루이오에 대해서 왜 저항하지 못했는가?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네. 우라니아가 대신해서 묻고 있네요. 네. 그리고 페드로라는 인물도 있었나 봐요. 근데 정권 초기였고 그 아내는 용기를 내서 하녀에게 남편이 집에 없을 때는 어떤 손님도 맞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거절을 했고 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남편 페드로와 함께 다른 나라로 망명을 했죠. 그래서 오히려 그게 계기가 되고 행운이 돼서 지금 도미니카에 남아있지 않고 밖에서 지내고 있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는 그것이 윤리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 카브랄의 입장이었다면 내가 어떤 독재 정권 밑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 절대자에게 밉보이면 당장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근데 그런 독재자가 지금 내 아내를 탐하려고 한다. 그때 나는 그 독재자에게 항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자문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한 거 해야죠. 그러니까 한 거 해야죠라고 하지만 카브랄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우리는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제 식민지 지배하에서 너 왜 저항하지 못했니? 너 왜 독립투사가 되지 못했니? 왜 총독부에서 근무했니? 이렇게 물었을 때 사실은 우리 집이랑 총독부가 가까워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이 비겁한 변명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로서는 어떤 행동의 알리바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굉장히 단순한 이분법으로 정리가 돼요. 네. 이중적으로 폭력적인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카브랄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카브랄이 왜 그렇게 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의 내면을 우리는 좀 들여다볼 필요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소설에서는 아주 교묘하게 장치를 해놨죠. 왜 그러냐면 우라니아의 이런 그러니까 이런 물음에 대해서 카브랄은 어떤 답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행동, 그러니까 어떤 몸짓으로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죠. 덜덜 떤다거나, 눈을 감는다거나, 그런 침묵의 상태일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독자들은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어땠을까? 저는 그것이 문학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단순히 카브랄 당신 잘못했어. 이건 사법의 영역이죠. 근데 문학의 영역은 그 이면의 것을 좀 봐야 하니까요. 이 우라니아가 왜 도미니카 공화국을 떠나서 아버지와 연락을 끊고 살았는지 1권에서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예. 네. 다만 어린 시절에 그녀는 미국에 갔고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세계은행에 들어가서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네.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하고 거기에서 우등상을 받으며 졸업을 합니다. 법학을 공부했고 지금은 정말 어떤 세계를 누비면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집에는 책이 많아요. 네. 도미니카 공화국의 현대사에 관한 그렇습니다. 증언집. 그러니까 왜 그녀가 이런 삶을 택했는가는 1권에서는 수수께끼처럼 남아 있어요. 다만 이제 그녀가 지금 아버지에게 하는 어떤 얘기들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는 있죠. 사연이 있어 보이죠. 네. 과연 트루이오의 이러한 마수는 그녀의 아버지와 그녀의 어머니에게만 뻗쳤을까? 우라니아에게까지 뻗쳤던 것은 아닐까. 그렇죠. 여운을 남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우라니아는 1권에 걸쳐서 끊임없이 아버지에게 추궁하는 과거를 캐묻는
하지만 아버지로서는 어떠한 대답도 들을 수 없는 예. 네, 그러한 상황을 나타내는 인물로 그려지고요. 또 다른 이 소설의 관점, 예. 바로 트루이오와 그 일당들 네, 이야기도 나오는데 독재자죠.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진짜 어느 나라나 비슷한 것 같아요.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선 그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 하수인이 필요하잖아요. 뭐 이를테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중앙정보부라는 게 있죠. 예, 중앙정보부장이 그런 일들을 다 처리했습니다. 예,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 안기부가 있었죠. 네. 뭐 지금이야 이제 국정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 중앙정보부와 안기부는 글쎄요 훨씬 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네 예.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없는 정보들을 막 만들어내서 날조라고 하죠.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죽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그 시절에도 활동하던 이 양반이 바로 김기춘 비서실장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죠. 영화 자백의 거의 뭐 주인공이신 것 같던데요. 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변호인 보시면 예 아실 테고요. 그리고 이런 중앙정보부와 같은 어떤 기관이 도미니카 공화국에도 있었습니다. 네네. 네. 그 책임자가 조니 아베스인데요. 첩보부대 책임자로 나옵니다. 온갖 더럽고 추악한 일들을 이 사람이 저지릅니다. 예. 예. 이 트루이오와 조니 아베스와의 대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적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각하. 모두 나를 배신한다고 해도 절대 그럴 수 없는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자네야. 자네가 가까이 가도 되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나야. 자네를 미워하지도 않고 죽이려고 꿈도 꾸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지. 우리는 이미 한 배를 탄 운명이야. 자네는 사람들이 자네에 대해 떠드는 얘기를 익히 알고 있을 걸세. 일부는 맞는 말일 거야. 병아리 눈을 파면서 놀지 않았나? 인데펜덴시아 공동묘지에서 시체를 훔쳐서 팔지 않았나? 병아리 얘기는 저도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체는 아니었습니다, 각하. 비가 내리면 반쯤 흙 밖으로 나온 뼈와 해골들이었습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제가 첩보부대장으로서 뼈와 해골들로 공동묘지를 채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동성애자 소문은?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각하. 저는 어떤 남자와도 잠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알았네. 이제 그런 떠도는 소문에 대해서는 그만 말하겠네. 지금은 주교들을 건드리지 말게.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만 지켜보도록 해.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는 마음대로 처리하게. 하지만 지금 당장은 감시만 해. 신경전을 벌이는 게 좋을 걸세. 그러면 그들은 잠도 자지 못하고 불안에 떨 테니까. 그러다 결국은 떠나지 않을 수 없겠지. 보고할 것이 더 남았나? 고집을 부려 죄송합니다, 각하. 하지만 안전요원들을 재배치할까 합니다. 각하가 산책하시는 동안 막시모 고메스 거리와 말레콘에 배치하고 마우가니의 집으로 가실 때도 고속도로에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내 명령은 유효하네. 알겠습니다, 각하. 자네가 존경하는 피델 카스트로도 나처럼 아무런 경호도 받지 않은 채 걸어다닌다고 생각하나? 피델 카스트로는 각하처럼 낭만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멕시코에서 그를 알았을 때 그는 그란마호로 원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친 쿠바인이라고, 진지함이라고는 전혀 없는 황당한 모험가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에게는 감정이 없다는 점에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연설문을 보면 그는 열정적이고 열광적이며 열렬해 보입니다. 특히 그의 연설을 듣는 청중들에게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입니다. 그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지성의 소유자입니다. 저는 그가 언젠가 권력을 쥐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는 분명하게 밝히고 싶습니다. 각하, 저는 카스트로를 존경합니다. 미국 놈들을 비웃을 줄 알고 소련 및 공산주의 국가들과 연합해 그들을 워싱턴의 범포로 이용할 줄 알았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존경하지 않습니다. 저는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자네는 골수 자본주의자네. 울트라마르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에서
물건을 수입하면서 아주 훌륭한 사업을 했네. 독점 판매권을 가진 회사는 결코 손해나는 법이 없지. 모두 각하 덕분입니다. 사실 저는 그 점에 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업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울트라마르 회사를 차린 건 각하가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난 내 협력자들이 도둑질하는 것보다는 이윤을 창출하기를 바라네. 수익은 국가에 도움이 되고 부를 창출하며 국민의 사기를 높이네. 반면에 횡령이나 도둑질은 사기를 떨어뜨리지. 하지만 미주기구의 경제 제재로 울트라마르도 사정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을 테지. 실질적으로 마비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각하. 이제 저는 하루 24시간을 적들로부터 이 체제를 보호하고 각하의 안전을 지키는 데 바치고 있습니다. 그럼 자네가 그 빌어먹을 카스트로처럼 나를 존경한다고 결론 지어도 되나? 각하, 저는 각하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저는 각하를 위해 살고 있고 각하를 통해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각하를 지키고 보호하는 개입니다. 내가 죽는다면 그건 아마도 아주 가까운 사람의 손에 의해서일 거야. 말하자면 배신자는 가족 중에 있을 것이네. 그러면 자네에게는 커다란 불행이 될 거야. 국가에도 큰 불행입니다, 각하. 바로 그런 이유로 나는 아직 권좌에 있는 것이네.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도 벌써 물러났을 거야. 내 양키 친구들이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곳으로 보낸 윌리엄 폴리와 클라크 장군, 그리고 스메더스 상원의원도 이렇게 충고했다네. 정권의 고삐를 젊은 사람들에게 내주었던 관대하고 자비로운 정치인으로 역사의 길이 남도록 하십시오. 루스벨트의 친구인 스메더스가 내게 그렇게 말했다네. 그것은 백악관의 메시지였네. 내게 권좌를 떠나라고 부탁하면서 미국의 피신처를 제공해주겠다고 했지. 그곳에서는 당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말일세. 하지만 내가 죽지 않는 한 그들은 나를 결코 이 자리에서 밀어내지 못할 것이네. 자네에게 미처 묻지 못한 게 있네. 왜 그렇게 못생긴 여자와 결혼하게 된 것인가? 사랑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닙니다, 각하. 그건 이미 짐작했네. 게다가 부자도 아니니까 돈 때문에 결혼한 것도 아니겠지? 보답하는 의미로 그렇게 한 겁니다. 루페는 제 목숨을 구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저를 위해 헌신했어요. 당시 그녀는 롬바르도 톨레다노의 비서였고 저는 멕시코에 막 도착한 상태였습니다. 비센테 덕분에 저는 정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성했던 보고서들은 루페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각하, 그녀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그녀의 본능은 결코 빗나간 적이 없습니다. 나도 자네 아내가 강인하며 싸울 줄도 아는 여자라는 걸 익히 알고 있네. 그녀는 항상 권총을 휴대하고 남자들처럼 매음굴에 가기도 한다지. 심지어 푸치타 브라소반이 그녀에게 제공할 계집애들을 따로 데리고 있다는 말도 들었네. 그런데도 자네는 어떻게 그런 여자와 아이들을 만들 수 있었지? 저는 좋은 남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하. 자네는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재미있는 사람이 될 수 있네. 그러니까 은혜를 갚으려고 그녀와 결혼했다는 말이군. 그럼 자네도 마음만 먹는다면 감정에 휩쓸릴 수도 있다는 뜻이군. 말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각하. 사실 저는 루페를 사랑하지 않고 루페도 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사람들이 이해하는 사랑의 방식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더 강한 힘이 우리를 결합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돕고 위험을 함께 나누었으며 바로 코앞에서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수많은 피로 얼룩지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조니 아베스 첩보 부대 책임자를 맡았고 경환 씨가 트루이오 했는데요. 예. 제가 경환 씨의 게이입니다. 제가 좀 더 카리스마가 있었어야 됐는데 우리 옛날에 택시 타면 꼭 나오던 그 라디오 드라마에 있었잖아요. 아, 예. 제3공화국 해서 맞아요. 각하 하면서 누가 연기하고 중앙정보부 실장이 들어왔다. 저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 네. 그런 거 꼭 있었는데 그 한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두 사람의 대화가. 이 조니 아베스는 원래 군인은 아니에요. 특채가 된 겁니다. 지금은 신분이 대령인데 네. 예. 원래는 민간인으로서 예, 이렇게 구린 일을 다 처리하다가
하도 잘 처리해서 네. 원래의 그 첩보 부대장을 밀어내고 예. 네, 이 사람이 임명이 됐습니다. 예. 네. 그 트루이오도 알고 있죠. 자신을 이 조니 아베스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그냥 나와 한 배를 탄 인물이고 얘만은 절대 나를 배신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인물. 그리고 조니 아베스가 조금은 똑똑한 게 느껴진 게 하나 있어요. 뭐요? 못생긴 아내를 두었다. 그게 왜요? 아니, 지금 아까 우리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예. 자기 신복들의 아내를 건드려서. 트루이오가 건드리지 않아. 그것까지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애초에 싹을 잘랐다. 예. 네, 그런 거군요. 글쎄요. 저는 그것보다는 뭐 외모하고는 상관없이 전 적어도 이 사람이 철저하게 권력 중심적 인물이구나라는 건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이게 어떤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단지 아내가 예전에 나를 뭐 어떤 위험으로부터 구해줬고 나는 어떤 그런 의리로서 만나는 것이고 두 사람은 어떤 정치적인 동반자로서 함께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두 사람만이 함께하는 방식이 따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있다고. 다 정치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또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일반적이진 않아서 잘 이해는 안 갑니다, 사실. 그러게 이게 일반적이면 안 되죠. 예. 네. 예. 그리고 이 조니 아베스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 그러니까 정적들을 제거해가는 방식은 굉장히 철두철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 우선 트루이오 정권에 이 반항하는 인물들이 있다. 이 사람들을 제거해야 한다. 그러면 쥐도 새도 모르게 납치를 해서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시체를 뭐 땅에 묻거나 아니면 이 도미니카 공화국은 섬이잖아요. 네. 바다가 바로 인접해 있으니까 그냥 또 상어가 그렇게 많나 봐요.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상어들이 알아서 처리해주고 상어밥으로. 네. 그렇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매스컴에는 이렇게 발표하죠. 이 사람들, 그러니까 트루이오에게 반대했던 이 사람들이 사실은 얼마나 도덕적으로 나쁜 인간들이었나 이런 것들을 들춰내는 사실은 들춰낸다라기보다는 지어내는 거죠. 예. 그냥 기사를 막 쓰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당연히 죽었어야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의 인식을 갖게 만들죠. 중앙정보부가 한 일이랑 비슷하네요. 똑같죠. 평화의 댐 만들고 물바다가 될 것이다. 네. 뭐 그런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대표적으로는 인혁당 사건이라는 게 있었죠. 네. 정말 사법살인을 저지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분명히 그 사람들은 그런 일을 저지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설령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한들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예, 그렇죠. 네. 하지만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근현대사에는 또 있었습니다. 네. 제가 요즘 김지아 시인 뭐 시 그리고 예전에 썼던 글들을 좀 읽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김지아 시인이 감옥에서 이 인민혁명당 사건으로 검거됐던 이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 인민혁명당 사건으로 수감된 사람이 김지아 시인에게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근데 고문 때문에 도저히 뭐 내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토로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그냥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는 쿠바, 멕시코, 과테말라, 뉴욕, 코스타리카와 베네수엘라에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던 6명의 망명자를 죽이거나 불구로 만들거나 중상을 입혔다. 번개처럼 신속하고 깔끔한 작업 솜씨에 자선가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 비밀은 보장됐고 배신자를 처리하는 솜씨는 시계 제조인의 작업처럼 정확했다. 살해 뒤에는 명예훼손이 뒤따랐다. 쿠바의 아바나에 피신해 있던 노동조합주의자 로베르토 라마다는 차이나타운의 사창굴에서 깡패들의 손에 맞아 죽었다.
살인자들은 경찰에게 그 망명자가 가학 피약증적 퇴폐적인 성행위를 요구했고 매춘부가 그것을 거부하자 칼을 꺼내 덤벼들었다고 진술했다. 머리를 빨간색으로 물들인 흑인 여자의 우는 모습이 잡지 카르델레스와 보헤미아에 실렸고 그 타락자가 여자에게 입힌 상처를 보여주었다. 변호사 바야르도는 카르카스의 동성애자들과 싸우다가 살해되었다. 그는 싸구려 호텔에서 칼에 찔린 채 발견되었는데 입술에 립스틱을 바르고 여자 팬티와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있었다. 법의학 검사 결과 그의 직장에서 정액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아베스 대령은 어떻게 그토록 신속하게 잘 알지도 못하는 도시들에서 암흑세계의 거주자들, 즉 악당과 살인자들, 청부업자와 마약 거래상, 창녀들과 뚜쟁이들과 소매치기들을 접촉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항상 구린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으며 선정적인 언론에 좋은 얘기거리를 제공했다. 마침내 트루히오 체제의 적들은 자신들이 이런 선정적인 언론에 휘말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네, 정말 철두철미하죠. 단순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어떤 존재 기반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립니다. 네. 사건의 인과관계까지도 만들어서 네. 납득이 가게끔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다라고 비춰지게끔 그쵸. 조작을 하네요. 특히 어떤 정권에 이렇게 반대한다. 그러니까 지금 억압적인 정권에 대해서 이 저항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그 정권 쪽에서 가장 쉽게 이렇게 좀 매장시킬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도덕성의 문제를 예, 들춰내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저항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도덕적인 흠결이 만약 있다면 사람들에게 신뢰를 잘 주지 못하게 되잖아요. 네. 네, 그런 점을 철저하게 이용하는 거죠. 네. 흠집 내기. 그렇죠. 네. 네. 흠집을 내다 못해 그냥 없는 거 만들어내기. 예, 없는 거 만들어내서 그냥 죽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슨 목소리만 내면 너 사실은 너 종북이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레테를 찍거나 빨갱이. 예. 아니면 뭐 전혀 그 사람이 하지도 않은 일을 추문을 만들어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인데요. 32년 체제가 그러니까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니죠. 예, 예. 예. 그냥 공식적으로 네. 공식이 있군요. 그렇죠. 네. 처단하는 공식. 네. 예, 예. 정말 도미니카 공화국도 이렇게 보니까 어마어마하네요. 네, 정말 국민들이 고생 많이 했겠어요. 네. 자, 이런 트루이오 어떻게 이제 해야 될까요? 참 답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정권을 못 견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아마디토라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아마디토는 그 트루이오의 경호부대 장교예요. 네.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사람입니다. 네. 예, 군인으로서 뭐 트루이오 체제 안에서 이렇게 잘 성장해온 사람이죠. 별로 트루이오 체제를 또 의심한 사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거기에서 혜택을 받으며 자랐거든요. 네. 그런데 이 아마디토에게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일이 아마디토라는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아까 저희가 줄거리 소개해드리면서 이제 세 번째 시점이라는 게 1961년 5월 30일 트루히오를 암살하기 위해서 차에 대기하고 있던 인베르트, 살바도르, 네. 안토니오 그리고 아마디토의 네.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아마디토의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아마디토 결혼을 이제 하고 싶어 하는데요. 네. 루이시타 힐이라는 여자와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근데 이 결혼을 하려면 뭐 당연히 양가 부모님께 소개해드리고 그렇죠. 결혼하면 되지 않나?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사람은 경호부대 출신이고 거기서 일을 하다 보니 상부에 보고를 해야 하나 봐요. 근데 제지를 당합니다. 너 네 결혼 허락할 수 없다. 네. 이상한 일이죠. 부모는 허락했는데 국가가 거부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 이게 뭘까? 저는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여자는 많아. 난 여자 알아봐. 네, 이렇게 진짜로 나오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루이시타의 동생이 반정부 인사였기 때문입니다. 네. 동생이. 네. 네. 그러니까 루이시타의 지방과 우리 정부에서 일하는 너는 예.
만날 수 없다. 연좌제 같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딱 그거죠. 그럼 아마디토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디토는 정식으로 그녀의 부모에게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청했다. 그런 다음 규정에 따라 경호부대 장교들에게 결혼 승낙을 요청했다. 그것은 그가 처음으로 현실과 충돌하게 된 순간이었다. 그는 생도와 장교로서 최고의 성적과 경력을 자랑했지만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요청에 대한 회신은 지연되고 있었다. 그 문제는 경호부대에서 첩보부대로 넘어갔다는 말을 들었다.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면 허락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고 20일이 지나도록 회신이 없었다. 21일째 되는 날 그는 수령의 호출을 받았다. 공식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가까운 곳에서 모셔왔지만 직접 대면하기는 그때가 처음이었다. 매일 라드 아메스 영지에서 보았던 그 사람은 아마디토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어렸을 때에는 가정과 학교에서 그리고 어른이 된 후에는 생도와 장교로서 익히 들었던 바로 그 시선이었다. 그의 예리하고 깨트려보는 듯한 눈에서 발산되는 힘에 제압되어 그 누구도 시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상대방의 가장 비밀스러운 생각이나 소망 혹은 숨겨진 갈망까지도 읽는 것 같은 시선 때문에 그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벌거벗은 느낌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마디토는 웃었었다. 수령님은 위대한 정치인이고 그의 선견지명과 의지와 작업 능력이 도미니카 공화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었음을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그는 신이 아니었다. 그의 시선은 죽어야만 하는 인간의 시선과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아마디토는 집무실에 들어가 뒤꿈치를 소리나게 맞붙이면서 그가 낼 수 있는 한 가장 크고 우렁찬 군인의 목소리로 출두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가르시아 게르로 소위 각하의 부름을 받고 대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감전된 것처럼 오싹한 느낌을 받았다. 들어오게. 날카로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방 안의 한쪽 구석에 있는 붉은 가죽이 덮인 책상 앞에 앉아서 고개를 들지도 않은 채 뭔가를 쓰고 있었다. 젊은 소위는 앞으로 몇 발짝 나아가 부동 자세를 취했다. 훌륭한 병무 기록이군, 소위. 고맙습니다, 각하. 이 완벽한 병무 기록이 공산주의자 누나와의 결혼 때문에 얼룩지게 만들 수는 없네. 내 정부에서는 친구와 적이 함께 할 수 없어. 루이사 힐의 남동생은 6월 14일 운동 반란군 중 하나야. 알고 있었나? 아닙니다, 각하. 그럼 이제는 알았겠군. 이 나라에는 여자들이 세고 셌어. 다른 여자를 찾게. 알겠습니다, 각하.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각하. 그는 뒤꿈치를 붙이면서 인사했다. 그는 괴로웠지만 내색하지 않고 군인다운 발걸음으로 그곳을 나왔다.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야 했다. 그는 이를 악물고 그렇게 했다. 그가 루이사 힐에게 보낸 편지에는 단 한마디도 거짓이 없었다. 괴롭고 슬픈 심정으로 그로 인해 내가 고통을 받더라도 나는 당신에 대한 사랑을 단념해야만 하오. 우리는 결혼할 수 없다고 비탄에 잠겨 말아오. 당신이 내게 숨겼던 당신 동생의 반체제 활동 때문에 상부에서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소. 당신이 왜 그랬는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소.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로 당신 역시 내 힘든 결정을 이해해주기 바라오. 비록 나는 당신과의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겠지만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없소. 당신에게 행운이 깃들길 바라오. 내게 분노나 원한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소. 라 로마나에 사는 아름답고 발랄하며 날씬한 여자는 그를 용서했을까? 그는 2번 다시 그녀와 만나지 않았지만 그녀를 잊지 못했다. 루이사는 푸에르토 플라타 출신의 부유한 농부와 결혼했다. 그녀는 그가 파혼한 것을 용서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가 자기 경력에 오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전만은 결코 용서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 아마디토 참 결혼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수령의 정가를 받고 갑니다. 트루히오까지 보고가 올라갔고 네. 호출을 받고 이제 절대 권력자와 만나서 트루히오와 만나서
그 소문으로만 듣던 그 눈빛을 마주하고요. 네. 결혼하지 말라고. 예. 공산주의자의 누나다. 그 여자는. 참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과연 아닙니다. 저는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몇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근데 약간 특수한 상황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마디토라는 사람은 군인으로서 성장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상명하복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이고 트루이오의 절대성을 의심하지 않던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이제 트루이오 앞에 가서 처음으로 명령을 받은 것이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했다면 과연 그 명령을 쉽사리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점도 있고 또 이 바르가스 요사는 예리하게 짚어냅니다. 결국 이것이 상부의 명령을 따른 척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것. 즉 어떠한 오점도 남기지 않고 자신의 출세를 위한 하나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이 마지막 문장에서 요사는 지적을 하고 있죠. 이 인물 아마디토. 네. 아마디토 그렇게 안 봤는데. 네? 아마디토가 좀 순정파로 봤는데 말이죠. 그렇게까지 또 낭만적인 남자는 아니네요. 또 출세를 위해서 포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본인이 그 털어놓죠. 가장 믿을 만한 살바도르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이거 사실은 충성 시험일 수도 있었다. 네. 이런 사실을 또 짐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트루이오가 이런 특히 자기에게 가까운 사람으로 이렇게 임명을 할 때는 일종의 뭐랄까요? 이 믿음을 시험하는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포기하기 가장 어려운 것을 포기하게 만들므로써 자기의 그 충성을 이렇게 하도록 만드는 그런 시험을 거치게 하는데 바로 잔인합니다. 네, 이것이 어쩌면 이 아마디토에게 강요된 충성 시험일 수도 있었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네. 아마디토에게는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첩보부대 책임자 조니 아베스가 아마디토를 찾은 겁니다. 그리고 어떤 제안을 하게 돼요. 그 제안의 내용과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진 일들이 아마디토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꿔놓게 됩니다. 네. 만나서 반갑네 중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대령님. 승진을 축하하네. 그리고 자네의 병역 기록 말인데 난 아주 잘 알고 있네. 우리 첩보부대가 자네의 승진을 건의했네. 자네가 훌륭하게 복무해왔고 시민으로서 뛰어난 자질을 가졌다고 평가한 거지. 이건 비밀인데 말일세. 자네는 결혼 문제에 대한 상부의 결정을 다시 한번 재고해달라는 요청을 하지도 않고 묵묵히 복종한 몇 안 되는 장교 중에 하나라네. 그래서 수령님이 자네를 1년 앞당겨 승진시키면서 상을 내린 것이네. 자네는 앞으로 중요하고 큰 임무를 맡게 될 거야. 수령님은 자네가 충분히 해낼 거라고 믿고 싶어 하시네. 제가 할 일이 뭡니까 대령님? 저는 항상 상관의 지시에 복종했습니다. 절대 수령님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이건 충성심 시험입니까 대령님? 사실이네. 골수까지 트루히오를 존경하는 장교들에게는 둘러댈 필요가 없지. 자네 말이 맞네 중위. 이제 이런 멍청한 소리는 집어치우고 승진을 축하하도록 하지. 대령은 차에서 펄쩍 뛰어내렸고 아마디토도 그를 똑같이 따라했다. 두 초병은 이런 일에 익숙한 듯 명령을 기다리지도 않은 채 죄수를 밀어 차에서 내리게 했다. 번갯불 속에서 중위는 남자가 맨발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곳으로 오는 내내 그는 얌전히 있었지만 자신에게 닥칠 일을 깨달은 듯 몸부림치며 소리를 질렀고 밧줄과 재갈을 풀려고 애썼다. 아마디토는 그제야 머리를 필사적으로 흔들어대면서 무언가를 호소하려고 하는 그의 모습을 쳐다보았다. 아마도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하거나 아니면 욕설을 내뱉으려는 것 같았다. 내가 권총을 꺼내 대령과 소령과 두 초병에게 발사하고 그를 도망치게 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자네, 무기를 갖고 있나? 저 불쌍한 놈이 더 고통받지 않도록 해주게. 아마디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두어 발짝 앞으로 나아가 죄수 옆에 섰다. 병사들이 남자를 풀어주고는 뒤로 물러났다. 아마디토는 죄수가 도망치기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죄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두려움 때문에 그의 다리는 강풍이 몰아치는 그 들판의 진흙과 갈대 사이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대신 아래 위로 그리고 좌우로 고개를 흔들면서 재갈을 풀려고 버둥거렸다. 가르시아 게레루 중위는 재갈이 물려 숨 막힌 소리를 내며 포효하는 그의 관자놀이에 총구를 갖다 대고서 방아쇠를 당겼다. 총알이 그의 귀청을 떠뜨렸고 잠시 후 그의 눈을 감게 했다. 확인사살하게 아베스 가르시아가 말했다. 정말 죽었는지 알 수 없는 법이거든. 아마디토는 몸을 숙여 바닥에 쓰러진 남자의 머리를 만졌다. 아무 소리도 없고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표적거리에서 사격했다. 이제 됐네. 나머지는 초병들이 알아서 할 것이네. 우리는 푸치타의 집으로 가서 몸을 달구도록 하지. 네, 이 아마디토가 조니 아베스를 만났는데요. 그 조니 아베스와 함께 차를 타고 나갑니다. 네. 근데 그냥 술 마시러 간 게 아니고요. 그 전에 어떤 하나의 일을 처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을 죽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네네. 그 남자는 지금 입에 재갈이 물린 채 예, 이렇게 묶여 있었는데요. 그 남자를 아무도 없는 곳에서 지금 이렇게 총으로 쏴서 죽이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일련의 과정이 너무나도 익숙하게 느껴져요. 이 아베스와 네. 그리고 초병들 또 여기 와서 늘 하는 일이고 늘 죽어나가고 그런가 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극악무도한 기계적으로 일 처리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그 사람을 이제 바닷속에 또 던져서 뭐 시체를 처리한다든지 상어밥이 되게 네. 하고. 그러니까 아마디토가 충격을 받은 건 근데 이 사건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마디토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뭐 선량한 사람 이렇게 그렇죠. 예 보이진 않죠. 네. 그냥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 독자는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 아마디토를 진정 변하게 한 것은 그 이후에 이 조니 아베스와의 대화 때문입니다. 조니 아베스가 이 아마디토에게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죠. 네가 죽인 사람 누군지 궁금하지 않아? 그냥 평상시 일과를 하는 것처럼 데리고 가서 죽여놓고서는 네. 네. 누구 죽은지 모르지? 궁금하지 않니? 네.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마디토가 알고 싶지 않습니다, 대령님. 저 같아도 그럴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죽였는지 알면 사실은 그 죄책감을 견딜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아베스는 너만 깨끗할 수 없지. 뭐 누군지 모르는 채 그렇게 일을 한다면 그 일은 하기 너무나 쉬워. 난 알려줘야겠어. 라고 하면서 말을 해줍니다. 근데 바로 그 조니 아베스의 입에서 나온 그러니까 그 살해당한 사람의 정체는 바로 아마디토가 사랑했던 그 여인 루이시타 힐의 남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남동생이 6.14 운동의 일당이었기 때문에 네. 결혼에 반대를 당했고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는 결심까지도 했는데 남동생을 죽이는 일을 지금 아마디토를 시킨 거예요. 그렇습니다. 너무나 잔인하죠. 네. 그러니까 가장 사랑했던 여인의 피부치를 네, 자기도 모르게 예, 이렇게 한 것인데 죽인 겁니다. 네, 아마디토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마음에 칼을 품게 되죠. 네. 그리고 이후로 이 반트루이오 예, 이 세력에 가담하게 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지금 1961년 이 5월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차에서 트루이오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소설이 과거와 현재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과연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도 또 보여줬다가 네네. 현재는 어떤 그 위치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네. 또 나오고요. 다른 인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디토뿐만 아니라 이 암살에 가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트루이오에게 어떤 식으로든 네, 이런 식의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거죠. 철저하게 트루이오 체제에 복종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그렇죠. 지금 경호부대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유능한 장교. 예. 그리고 또 암살에 가담했던 어떤 사람은 트루이오가 운영하는 어떤 기업의 총책임자.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실은 겉으로만
복종하는 채 하고 있었다는 거. 예. 예.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자, 1권이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마지막에 1권의 그 결말부에서는 트루이오는 죽습니다. 암살당합니다. 네. 그럼 과연 2권에서는 어떤 얘기가 펼쳐질까? 이미 죽었는데 네. 무슨 얘기가 펼쳐질까 좀 궁금해지긴 하는데요. 네. 예. 아직 안 읽어봐서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뭐 이런 건 분명하죠. 트루이오가 죽었다고 해서 과연 이들이 예상하는 낙관적인 미래가 펼쳐질까? 아니라는 겁니다. 네. 네. 그것이 사실은 우라니아의 어떤 입을 통해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1권에서도 이미 복선처럼 깔려 있습니다. 그렇게 도미니카 공화국이 트루이오만 없으면 뭐 잘 살게 되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네. 거죠. 이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독재자를 처단하더라도 독재를 가능하게 했던 시스템이 존속하는 한 사실은 바뀌는 것은 별로 없다라는 것을 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아마 그런 혼란들의 상황들이 이제 2권에서 펼쳐지겠죠. 그렇습니다. 네. 네. 참 까도 계속 나오는 트루이오의 악랄함들이 이제 1권에서 주로 많이 보여졌다면은 2권에서는 또 다른 새로운 내용들일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것도 독자 여러분께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언제나 악을 우리가 없애는 방식 그리고 악을 개선시키는 방식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만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 역시 사실은 완전 무결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네. 네. 니체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자신이 괴물이 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네, 라는 말. 그러니까 트루이오라는 아주 강력한 적과 맞서 싸우는 이들. 그러니까 이 반체제의 세력들이 또 나중에 사분오열을 거듭하게 됐는데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어떤 숭고한 대의라고 하는 것에 감춰져 왔던 인간들의 욕망, 그들의 이기심들이 사실은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다는 것이 또 그 뒤에 여실히 드러나게 되죠. 예. 네. 지금 이 대한민국의 국정 혼란의 상황 속에서 예. 우리가 오늘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의 염소의 축제라는 작품 골라서 좀 읽어봤는데 네. 많은 부분들이 매칭이 되기도 하고 데자뷰처럼 지나가는 부분도 있고요. 네. 네. 그쵸. 한국 현대사와도 겹치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성찰 중에 하나는 상대적인 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도그마처럼 이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순간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염소의 축제와 같은 작품들은 계속 다양한 시점에서 그런 한 가지 사건들을 성찰하게 만들고 지금 우리가 현재의 이 사태를 굉장히 다면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과연 대통령이 내려간다고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까? 그러니까 내려가야 한다는 쪽에 저는 동감하고 있지만 이 내려간 이후에 과연 우리는 또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냐? 이런 질문. 내려가야만 하는 대통령을 탄생시킨 이 나라의 그렇죠. 정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더 질문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낭만서점 73회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